국내 날씨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덥고 습한 수증기와 찬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며 가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호우 가능성은 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현재 울산과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과 광양, 창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남해상으로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은 대기가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더 강한 비가 예고됐는데 이른바 가을 장마로 불리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일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어 일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또 남쪽에 더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좁은 띠 형태의 정체전선, 즉 가을 장마전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내일 하루 남부지방으로 최고 80mm, 또 모레도 충청 이남 지방에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함께 무더위와 열대야는 누그러들겠지만 좁고 가는 띠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주말과 휴일 사이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 예상하시고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미 혼란만 부를 뿐 미국에도 세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검증이 돼 있죠. 그런데도 반도체 제품까지 겨냥한 고강도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압박을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물론 노트북과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되는 완제품을 모두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특히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해 놓고 이 글로벌 반도체 지도사에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의 반도체 관세 반대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단계적인 도입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면서 지난해부터 반도체 관세를 예고해 왔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could have protected that so easily, but so we had the chip busines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but mostly in Taiwan. 폴리티코는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이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는 걸 선호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지난 5월 전면적인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일정한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은 타이완과 무역협상에서 반도체 투자 계획 대가로 상호관세를 15% 낮추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확대 움직임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설비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미국 내 빅테크부터 기겁을 할 소식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메모리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미 인디애나주 퍼듀대에서 AI 메모리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38억 7천만 달러, 약 5조 3,600억 원을 투자한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첫 생산기지로 인디애나주에서는 사상 최대 단일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202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 등 최첨단 AI 메모리를
프로젝트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최초의 HBM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인디애나 팹에서 연간 수십만 장의 HBM을 생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provide our customers with a new source of made in US HBM while strengthening the US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contributing to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 등에서 생산한 웨이퍼를 인디애나로 가져와 패키징을 거쳐 미국 생산 제품으로 엔비디아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법, 칩스법에 따라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는 반도체 관세 등 대미 통상 리스크 속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의 HBM 생산 거점을 구축하면서 엔비디아와 TSMC의 현지 빅테크에 대한 대응과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를 달리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이 확대됩니다. 늦은 밤에도 속도 제한이 적용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시간과 대상 도로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등교하는 아침 8시가 되자 표지판의 숫자가 시속 50km에서 30km로 바뀝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구간입니다. 통행이 뜸한 늦은 밤까지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도 이어져 왔습니다. 50km나 이렇게 60km 달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확 밟고. 최근 5년 동안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간제 속도 제한 적용 대상을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확대합니다. 또 사고가 없었던 심야 시간대에는 주변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 속도를 조정하고 운영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곳을 포함해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적용 기준을 완화해 이러한 시간제 운영 구간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속도 제한 완화에 따른 일부 근심은 여전합니다. 아이 낳을 계획이 있고 이 동네에서 키울 계획이 있는데 시간에 맞춰서만 애들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는 물론 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이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예보까지 있어서 추가 피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히말라야 산악 가이드 출신이죠. 방송인 건비르만 슈레스터 씨, 또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건비르 씨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혹시 현장에서 현지 그 소식들을 좀 전해 듣는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보도도 계속 보고 있지만 물론 이제 우리 집은 카트만두 지역이라서 가족들은 이제 무사히 잘 계시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산악 가이드도 했고 1년에 몇 번씩 가기 때문에 저기 있는 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이제 산악 가이드셨고 또 해당 그 수아르 지역에도 몇 번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가셨었다고요. 제가 이제 산악 가이드만 아니고 네팔에서 제가 91년도부터 한국 음식점하고 한국인 숙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부터 저기 왔다 갔다 한 쪽이 수백 번 수점을 가보기 때문에 그 지역 지금 마을이 전체 다 이제 사라지는 상태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자세한 현장 상황 이제 차차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실종자가 이미 그 사망자 실종자 포함해서 1,800여 명이 됐고 최대 10,000여 명까지 늘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다리와 교통이 끊겼기 때문에 수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지금 어떤 추정된 숫자는 아마 다 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 자체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굉장한 그 인명 피해가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인, 가족, 친구들 중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예, 지금 물론 이 한국에서 저랑 한 7년 동안 있다가 가는 친구가 저기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를 제가 26일 그 9시부터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되게 이 카트만두에 있는 친구들 또는 친척들한테도 다 연락해봤거든. 자기들도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 휴대폰을 안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거동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통신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터리가 없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3일 차니까 배터리만 아니고 전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배터리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네팔 정부에서 벌써 이제 헬기 통해서 뭐 발전소 이런 거를 가져가면서 준전하면서 이 구조하는 수색 찾은 분들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배터리 좀 남아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남는 거로 나 좀 소식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전화 좀 그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만 들으면 막 울먹거려요. 예. 저 라수아 지역에 이제 자주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 지역이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걸까요? 물론 이제 라수아 지역은 진짜 이제 8,000m 랑단루리라는 산 밑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금 띠물하고 그 샤프로벳이라는 그 마을 자체가 산이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렇게 있고 네. 그 안에 산 이 강 앞에서 사람들이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마을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저기서 이제 이 산 쪽으로 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말까라고 지금. 그 V자 협곡이기 때문에 협곡을 오를 수 있는 상황들도 좀 쉽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피해를 키운 게 이게 지금 산악지대였고 V자 협곡이었거든요. 이런 지형에서는 더욱더 대피가 어려운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규모의 산을 우리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가늠해 볼 수 없는데 1998년 지리산에 폭우가 내립니다. 여기는 폭우는 아니거든요. 그때 지리산 상류에서 내려온 그런 물이 수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한 90여 명의 사망자, 야영하던 분들의 피해가 발생을 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자, 이 정도 규모, 지금 네팔의 규모는 그거와 비교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그 홍수이면 틀림없는데, 지금 히말라야에는 8,000m급 넘는 산이 주봉이 14개가 있고 위성봉이 2개가 있어서 16개가 있습니다. 그 16개를 세계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분이 한국의 엄원길 산악인입니다. 이분이 2007년에 마지막 봉우리 로치에샤르를 등정하고 그때 우리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지원했거든요. 그 인연으로 이제 우리 기상청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한 말씀이 저는 뇌리에 아주 생생한데 한라산에 만년설이 녹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07년이니까 19년 전. 그 걱정이 이번에 이런 사건 현실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라수아 지역이 원래도 저런 피해가, 저런 재난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가요? 지난 13개월 전에도 저기서 한 18명 정도 실종됐고 또는 몇 명이 이제 사망도 됐는데 그때는 밤에 자고 있을 때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고 나서 네팔 정부에서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하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자라고 하면서 네팔의 지금 정부 자체가 확 바뀌는 상태이고 지금 젊은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젊은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벌써 중국이랑 협력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게 저희한테 중국 쪽에서도 왜냐하면 산들이 저기서 빙하물 녹아가지고 그런 사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과학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논의가 되던 중에 이런 사고가 터졌군요. 근데 지금 더욱더 인명 피해를 키운 게 지금 이쪽 지역에 순례길에 나선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원래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까? 원래 지금 오늘요, 28일죠. 오늘이 푸른 날이고 네팔에 오늘이 저 4,000 해발 위에 하늘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시바신이라고 힌두교의 순례자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고 오늘 축제 날이에요. 그 축제 때문에
네팔에 있는 원국민들과 또는 인도에서도 힌두교를 믿는 순례자들이 모아서 가는 이 시즌이요,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네팔 분들은 한 4일, 5일 전에 갔다가 밑에서 축제를 한다 하면 인도족 사람들은 그날이 저기서 도착하고 저기에서 머물고 축제를 즐기는 시간 때문에 인도 분들이 많이 가 있다고 네.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종자 10명 중에 뭐 8명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피해가 이제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평지에서의 홍수가 아니라 V자 협곡, 그러니까 그 유입로가 좁은 곳에서 물이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유속이 급격하게 빨라지고 수위도 확 올라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수위가 그 계곡 수위가 9m가 확 높아졌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피할 수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속도에서는 저 영상으로 우리가 봤듯이 피할 수가 도저히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발생한 원인이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네. 만약에 그 지역이 지금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계곡물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라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안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그 빙하가 버티고 있던 댐처럼 막고 있던 그런 호수에서 호수가 터지면서 발생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호수가 터진 원인이 지진일까?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미국 그 지질조사국도 지진이 아니다. 그 진동은 댐이 무너지면서 감지된 그 진동이다. 이렇게 수정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빙하가 암벽과 암벽 사이에 얼어붙었던 그런 빙하가 지구온난화도 녹았던 게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호수가 지금 또 여러 개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금방 멈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또 다른 또 올해가 아니래도 또 2차 그 홍수 피해도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우려하고 있는데 뭐 내년 또 내후년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생존이 확인된 분들은 주로 이제 고지대에 있었던 분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은 이제 고지대에 있던 분들은 생존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 지역 자체의 그 촌락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둘 다 저지대에 촌락이 있는 걸까요? 네, 원래는 지금 한국 분들도 지금 구조를 되는데 거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우리는 물이 많은 나라 또는 강이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으로 엄청나게 지금 과도기로 이제 데벨롭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이제 저기 우리 보데쿠시라고 중국 보데쿠시부터 랜드쿠시부터 이제 이 우리 트리술리 강이라는 거기까지는 한 12개 넘게 수력 발전들이 지금 벌써 완성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는 그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피해들이 주로 저지대 쪽으로, 그러니까 지대가 낮은 쪽으로. 지금 낮은 데죠, 그래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을이 고지대에도 있고 높은 곳에도 있고 낮은 곳에도 있는데 대부분이 낮은 곳에는 관광객들이 위에서 호텔 운행하고 러지 운행하고 음식점 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산지대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마을들은 그대로 있고 거기도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산살 때문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이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기상청에서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생긴 재난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미리 예보할 수도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감비례 씨께서 얘기했듯이 중국과 그런 예보에 대해서 네팔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예외상 그러니까 예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기온 변화, 그다음에 물을 가두고 있는 빙벽의 어떤 흔들림 이런 거를 센서로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흔들림이 감지가 되면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산사태 지역도 그 산 벽에다가 바위에다가 이제 센서를 달아놔서 이게 흔들림이 커지면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전혀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돼 있고 또 비도 오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런 큰 참변이 났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이런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알프스 산맥
또는 안대 산맥 같이 만년설이 있는 지역들은 네. 그럴 위험성이 같이 있는 거죠. 또 지구온난화로 이제 북극 지방에 추운 지방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북극이라거나 또는 러시아의 오른쪽 그 시베리아 영구 동토. 자, 이런 쪽들이 지금 녹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구 동토에 설치된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구온난화로 인한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네팔은 이런 그 홍수 피해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속에 처해 있습니다. 네팔은 전 세계가 나서서 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런 그 호수들, 빙하 호수들을 어떻게 감지해서 예측하나, 이제 이런 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대형 홍수였었는데 이전에도 그래도 작은 규모의 홍수는 좀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만년설이 많기 때문에 그 빙하물 그 노감에서 산사태 나면 그 움직임으로 이 터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이번에는 제일 큰 이 우리나라의 지난 15년도에 지진 나가지고 대지진 나서 네. 피해 인명피해가 많이 네. 났더니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긴급 대응팀 급파해서 오늘부터 이제 수색 작업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저 지형을 보니까 뭐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육로도 다 끊긴 상태고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도 이제 지금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구조를 위해서 공군 수송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수송기가 저 지역을 뭐 순회하면서 수색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많은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발전기, 뭐 통신 장비, 의료 장비, 또 구조대를 보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2023년 투르키예 지진 때 이 수송기가 한 120명의 구조대, 또 그 구호 물품, 장비, 물, 식량 다 수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민간 항공기로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카트만두 공항까지 가서 그런 것들을 보내겠다. 이 수송기는 최대 한 300명까지 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수송기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 지역을 이제 순회하는 건 여기 우리나라에서 뭐 그 수송기에다가 헬리콥터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어떤 그 수색이 필요하고 드론 장비를 또 이용할 거고, 이런 수색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권비루 씨 보시기에는 지금 네팔 현장의 그 당국 보도 내용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 어떻게 내용 이루어지고 중에서는 있을까요? 지금 지난 26일 그 일어나고 나서 네팔 정부에서는 있는 그 네팔에 있는 개인하고 전부 헬기 다 투입하면서 그 구조 예. 수색 작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대로 그 산악지에서 이제 물 먹는 게 뭐 먹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헬기로 가서 계속 투입하고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헬기로 서지 못하게 네. 저 지금 정부에서 모든 다 수색 작업으로 지금 다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금 실종 고립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골든타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이후 아까 그 토사가 실려 나오는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예. 자, 그거에 대한 골든타임은 이미 벌써 지났죠. 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되는 거는 이제 2차 홍수. 지금 이번 홍수로 내려오다가 어딘가 또 막혀 있을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이 또 터지면 또 다른 또 2차 홍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 홍수에 대한 가능성을 중국 측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중국이 아니라도 우리 그 위성 영상을 보면 네. 그 빙하가 막고 있는 호수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 영상들, 이제 그런 그 호수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게 지진으로 흔들린 게 아니고 따뜻해져서 얼음이 녹아서 암벽과 암벽 사이에 있던 굳건한 그 암벽을 잡아주던 얼음이 녹아서 그게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녹는 데는 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빙하가 얼음이 녹으면서 자, 앞서
김승배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몽길 대장이 매년 가면서 그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을 실감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권비리 씨 보시기에도 매년 가면서 예, 느끼셨습니까? 저희는 매년 저기 이제 글래시어라고 불렀거든요. 저희가 저거를 보면 거기서 매년 그 산살태가 나요. 예, 그 산살태라는 자체가 그냥 그 얼음 쪽갈이 아니라 워낙 커다란 산막홍 이렇게 글래시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게 돌려가지고 떨어주면 이 호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 이거에 대한 네팔 정부에서 국제환경부에 엄청나게 목소리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의 탄소 배출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의 피해가 네팔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팔은 저수도 국가이기 때문에인지 얼마든지 정부에서 얘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의 계획으로 이 일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 받아가지고 좀 신경 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지 지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저런 상태라면 어떤 방식으로 좀 어디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구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차 홍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색 구조를 들어간다면 그 구조 인원에 대한 생명도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저수도 국가이기 때문에 헬기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또 드론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일단 네팔 국방부에서 군인들이 하고 경찰들을 투입하면서 걸어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현장에 그 강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수입하고 있는데 헬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헬기로 이렇게 하는 상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국 국가 옆에 있는 국가들이 빨리 가서 헬기 또 투입 좀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거 이 드론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물품들이 이런 기계들이 있는 나라에서 좀 투입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차 피해가 또 있는데 그 지역에 앉아 있으면서 구조를 한다?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비리 씨 얘기하신 것처럼 네팔 정부 당국조차도 지금 계속 빙하가 녹고 있다, 위험 경고를 계속 보냈음에도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 극지대에 있는 빙하가 있는 지역들도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생긴 지구온난화거든요. 선진국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뿜은 이산화탄소의 피해를 전혀 이산화탄소 기여하는데 아주 기여하지 않은 네팔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선진국들은 그 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네팔에 대한 어떤 구호, 그 다음에 원조를 위해서 전 세계가 아까 말한 지구온난화의 그 주범은 선진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서 보내드린 영상 지금은 지나갔는데요. 그 뒤에 이제 급류를 뒤로 해서 사람들이 막 빨리 뛰어서 대피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시속으로 따지니까 시속 170km의 속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서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애초에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팔 보도에서도 어제 보는데 119km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10km를 차를 속도로 낸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가는가 아시잖아요.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싹 그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라서 피할 수가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게 사태, 그러니까 산사태, 지금 물사태이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수직 방향으로 뛰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그 토석이 내려오는 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가면 그 내려온 속도를 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속도 때문에 직각 방향으로 내려오는 쪽에서 직각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죠. 그 지역에만 잠깐 벗어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일부 국소 지역으로만 쏟아져 내려온 게 아니라 전면으로 쏟아져 내려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좁은 계곡으로 물밀듯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했지만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갑자기 그런 토사가 높아질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났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지금 SNS에서 사람들이 이 실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 뭐냐면
이 그 산골지에서 강 옆에서 이 위에 가려면 이 90도 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든지 저쪽으로 갔든지 뛰어올 수 없는 상태예요. 일단 협곡의 어떤 기후가 맞아요. 90도라서 이렇게 산이 있는데 거기에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SNS에서 보면 그냥 길로 따라서 막 뛰고 있는 걸 보는데 그게 지금 피해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지금 저 또 더 걱정이 되는 게 계속 2차 홍수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시 호수가 또 만들어져서 이게 또 범람할 가능성 나오고 있거든요. 이 호수가 왜 위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네. 뭐 계곡이 물이 깊이가 깊더라도 흘러내리면 괜찮은데 이게 아까 말한 그 빙하 때문에 암벽과 얼음으로 덮인 그런 빙하로 막혀버린 그런 호수들이 많거든요. 네. 원색호 그러던데 막힐원, 막힐색 네. 호수인데 그런 막혀서 생긴 호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그런 빙하가 이제 더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이거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또 다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그 흔들림 그런 예측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막힌 곳이 녹아서 쏟아져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막힌 곳에 비가 내려서 또 쏟아져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8월에 또 비 소식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까? 우리는 매년 이제 홍수가 일어난 자체가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미리 대비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이 빙하물 쪽에 있는 이 호수들이 있잖아요. 호수도 넘쳐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엄청나게 호수가 되는 거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피도 안 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 안 오니까 사람들은 되게 안전하게 이번 연도는 그냥 넘어가는구나라고 되게 기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몰랐죠. 네. 앞서서 그 지구 온난화 이야기 짚어주셨지만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의 그 예측 모델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지금 2차, 3차 이렇게 기습적으로 대홍수가 터질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팔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물론 빙하로 산이 막혀서 호수가 형성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산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가 날 수 있구나 지리적으로 이제 이런 면에서 뭐 설악산, 지리산 같은 저 정도는 급경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급경사 지역이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이 70%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곡이 많은 곳인데 저런 얼음이 빙하가 녹아서 그런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요즘에 늘고 있는 폭우로 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작은 규모, 저 정도 대형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산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비가 안 오는데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극적인 사례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부장님 언색호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용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석이나 얼음들이 물길을 막아서 자연스럽게 호수를 만들고 이게 이제 자연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건비르 씨 보시기에도 그런 자연적으로 그 암석이나 뭐 빙하들이 막은 호수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예,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시는 오늘 축제 날이잖아요. 그 지역에 109개의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수들은 물론 이제 그 빙하물이 녹아가지고 저기 터질 수도 있다 하면 지진나 이렇게 나면 큰일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지금 네팔의 말렌드라사라는 정보가 지금 젊은 친구가 지금 정치하면서 이쪽에 또 전문가거든요. 이 친구가 배운 거.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집 만들고 이 호텔 운영하고 있는 거 벌써 그 친구는 여기에서는
벗어나가야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네팔이 저런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면 네. 네팔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통해서 뭐 트레킹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이 굉장히 또 발달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영향 없겠네요. 많죠. 저희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예. 그 자원으로 건들지 못하고 또는 이제 공장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예. 단지 그냥 그 관광 수입 때문에 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광에 이제 인명피해가 없이 할 수 있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서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지구 온난화, 빙하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빙하들의 붕괴가 단순히 이제 네팔만의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 주요 강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지구가 따뜻해져서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도 전 지구적으로 기온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얼음이 덮여 있으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는데 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그러면 그 반사하는 양이 적어지니까 기온이 올라갈 테고, 지금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그 어몽길 산악인이 예고했듯이 만년설이 녹고 있다. 그러면 이 히말라야 주변에 사는 분들의 식수원은 뭐냐면 만년설입니다. 이 만년설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그 녹는 물이 이 지역에 중요한 그 먹는 물이 되거든요. 예, 자, 지구가 완전히 이제 그 히말라야에 그 만년설이 다 녹으면 언젠가는 다 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물 부족으로. 자, 그런 거에 대한 아주 멀는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출연 마무리하기 전에 건비례 씨 또 오늘 힘들게 자리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지에서 수색 구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물론 다들이 마음이 무겁고 또 수색 작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도 많을 것인데 예, 거기에 이제 가서 직접 이제 투입하면서 이 구조 작업하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물론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연락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모쪼록 모두 좀 무사하고 또 인명피해는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기를 저희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 산악가이드 출신 방송인 건비르만 슈레스터 씨 그리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발인이 오늘 엄수됩니다. 장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발표에도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숨진 장 씨의 발인이 오늘 엄수된다고요? 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발인이 오늘 엄수됩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 반쯤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진행되는데요. 발인 이후에는 제주시 양지공원으로 옮겨져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족들은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언론 노출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발인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와 감찰에 더 초점을 맞춰달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네, 경찰의 발표에도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범죄학자들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모든 것을 열어둔 결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목불뼈 부근 설골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에도 타살일 경우에도 골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구보다 외상이나 질식을 논하기 어렵다는 문구에 더 주안점을 뒀는데요. 국과수의 결론은 시신 훼손이심에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목격자를 찾거나 제보자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숨지기 직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거짓말에 전산 조작까지 이런 행동을 했던 부경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경장은 스스로 사건을 종결해놓고 재신고가 들어오자 수색에 참여하거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없애던 날 밤 작성된 실종팀의 야간 상황 보고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종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실종팀 내부 결재 과정에서 윗선이 제 역할을 했는지도 감찰하고 있는 겁니다. 고평기 제주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실종의 경우 강력 범죄에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적극 수색하라고 강조해 왔는데도 보고가 늦었던 점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CCTV 보존 기간을 60일까지 늘리는 등 안전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됐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담당 경찰관은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됐다며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달 뒤 가족의 재신고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당시 주변 CCTV 영상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4,540건으로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인들은 치안 불안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합니다. 치안 이런 쪽에도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야 이 소상공인도 살 수 있고 도민도 살고 관광객도 살고. 제주도는 실종 위기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고 범죄 취약 지역 CCTV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실종 등에 대비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저장 장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방문객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를 향한 신뢰를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